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 깍시가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뭐 임장을 다니거나 그 지역이 유명하다거나 뭐 이렇게 수요가 몰릴 것 같다거나 이런 세부적인 부동산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는 못하지만 큰 이런 거시적인 흐름에서 부동산을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하고요. 그리고 최근 이 부동산 시장이 이 서울 그리고 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와 더불어서 특히나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 더 양극화 현상을 이렇게 보였는데요. 가격 상위 이 20%, 이 위에 있는 아파트들은 7.4억, 그리고 반면에 이 하위 20%, 이 아파트들은 1.1억으로 거의 7배 가량 지금 초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정부는 양극화 현상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고요. 각종 뭐 부동산 규제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는커녕 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기면서 입지 좋은 일부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크게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 초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뭐 일부 구독자분들의 요청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 이번에는 진짜 부동산이 폭락한다고? 사실상 매번 폭락을 외치는 그들, 누구라고 딱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수년째 폭락을 외쳤지만, 그들이 수년째 폭락을 외쳤지만 시장은 항상 상승해왔다는 점 참조 부탁드리고요. 부제로는 우리가 겁먹은 사이에 이미 열차는 떠났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태까지 오르기만 한 부동산 시장, 이번엔 정말로 폭락을 할까요? 부동산 상승과 이 하락에 대한 입장 차이는 항상 뜨거운 게 사실입니다. 누구는 LTV, DTI와 같은 정부 규제 정책, 이제 대출이 강화되고 더 강화되면 앞으로 폭락할 거다, 이렇게 떠들고요. 또 누구는 앞으로 폭등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불과 10개월 전, 채 1년도 안 된 시간이죠. 제가 부동산 관련 영상을 언급했었고, 이때도 여전히 부동산 폭락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 영상을 보면 지금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사실 이때 이 영상을 만들고 제가 이 욕을 좀 있는 대로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 확실한 좀 조정기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폭락론자들은 항상 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아왔고, 대출 금리 상승, 노령인구 증가, 정부 규제 강화, 대출 제한 강화, 주로 이런 이유와 근거를 들면서 폭락을 주장해왔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이런 폭락론으로 꾸준히 밥 먹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꾸준히 몇 년째 주장해오지만 사실상 시장은 줄곧 이렇게 상승을 이어왔고요. 사실상 저 깍시가 부동산을 임장을 다니거나 이곳의 교통이 좋다, 인프라가 좋다, 그리고 세부적인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제가 빠삭한 거는 아니지만 부동산 또한 이 경제에 그냥 일부일 뿐이고, 그 중에서 사실 정부 규제와 같은 조치는 큰 거시경제의 흐름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뒤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미국의 부동산 지수와 금리인데요. 아래 지표를 보시면 금리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락을 했고, 부동산 지수는 이렇게 꾸준히 크게 상승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금리가 나름 이 고점을 형성했을 때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조정이 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시기는 대략 1998년쯤 금리가 이렇게 나름 고점을 형성했을 때 이런 조정기, 그리고 대표적으로 2008년 금리가 고점을 형성했을 때 확실한 이런 조정기가 왔고요. 그래서 지금을 볼 때 금리가 나름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고, 미국 부동산 지수는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볼 때 금리가 지금 나름 고점을 형성했다고 생각을 하면 부동산 지수도 지금 나름 고점을 형성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표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은 수없이
이런 조정을 계속 겪어왔지만, 그리고 이 조정기에 이 폭락론자들은 수없이 짓거려왔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08년 이런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큰 폭의 조정 없이 이런 식으로 무려 이 40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 흐름은 사실 화폐가치의 하락을 방어하는 이 실물 자산의 이런 역할을 부동산이 한 셈인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부동산 상승의 힘은 뭘까요? 뭐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 뒤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물가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화폐가치 하락을 해지하는 자산인 셈인데요. 우선 이 아래 차트는 미국의 주가지수와 부동산 지수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 파란색 선의 부동산 지수가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 뒤 얼마 안 지나서 이렇게 주가지수가 고점을 형성하고요. 이는 뭐 1998년 고점, 2007년 고점, 2016년 고점, 그리고 2019년 고점이 해당되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주가지수의 부동산 지수가 선행을 좀 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지수가 현재 이 12 수준에 도달한 지금 여기가 내가 보기에 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뒤이어서 주가지수는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뒤이어서 주가지수는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이라고 해서 주가지수와 별개로 생각되지 않는다.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 여기가 뭐 때문에 좋고 저기는 뭐 때문에 좋고 여기 아파트는 뭐 뷰가 좋고 뭐 남향이고 뭐 세대수가 많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지만 결국 이 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이런 일개 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 점들이 우리는 상승하고 하락할 때 그냥 울고 웃고 할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도 물가의 일부분일 뿐이다, 모든 상품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자 가격지수, 결국 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 국면에 부동산 지수도 이렇게 덩달아 빠르게 움직이는 셈이고요. 물론 전체적인 맥락이 아주 뭐 100% 똑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전체의 맥락과 움직임은 이 매우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가지수에 있어서 부동산이 그 일부를 차지할 뿐이고 물가 상승률에 덩달아서 부동산 지수도 같이 오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물가가 오른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물가가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뭐 부동산을 보유해야 할 것이고, 아니 난 장기 디플레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전세든 뭐든 개인이 선택대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물가는 또 제가 이런 이야기 뭐 이전 영상에서 하도 지겹게 말해서 뭐 아실 분도 있을 테지만 화폐 가치가 이 물가와 반대 방향으로 결국 움직이는 법이고요. 아주 일치해야할 만큼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면 물가는 하락하는 법이고요. 뭐 현재의 흐름은 이 달러의 상승률이 둔화되어 이 제로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달러가 장기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달러에 대한 이야기는 일전에 제가 많이 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환율, 물가 뭐 이런 부분이 경제 흐름 속에서 이게 뭐 부동산이라고 해서 별개가 아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플러스 국면 이렇게 플러스 국면으로 상승을 하는데 주택지수만 이렇게 하락을 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겠죠. 뭐 일시적으로 정부 정책이 거세게 몰아치거나 대출 규제로 일시적으로 조정이 강하게 올 수는 있어도 그런 정책들은 추후에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런 플러스 국면을 유지할 때 주택 매매 지수도 이렇게 강한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매매 지수는 물가의 상승과 함께 수렴될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 이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플러스 국면을 유지하던 시절에
이 부동산 지수도 크게 상승을 했고요. 금융위기 이후 이 마이너스로 지속 이렇게 바뀔 때에는 이렇게 강하게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대략 시작된 물가지수의 상승과 함께 또 매매지수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는데요. 물가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지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사항인데요. 끝으로 지역별 주택매매지수를 제가 들고 왔고요. 그냥 이건 참고로 들고 온 것이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시기에 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았고요. 그 이후 뒤이어서 이 5대 광역시와 이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지방과 5대, 6대 광역시는 뒤이어서 움직여서 이렇게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당장에 금융위기가 크게 오지만 않는다면 굳이 들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투기보다는 그냥 이 자가 보유하면서 인플레 방어용으로 떨어지든 말든 그냥 살아버리는 게 솔직히 마음 편하고요. 마지막으로 깍시 정리입니다. 폭락론자들은 이 수년째 떨어진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떨어진 적이 없고요. 일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일본처럼 되려면 그 정도의 강한 버블이 끼어야 하는데 지금 그 정도의 강한 버블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 따위가 시장을 억지로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시장은 조정을 받을 뿐 일시적으로 원래의 시장 흐름대로 이렇게 우리는 수렴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공부에 1도 관심 없는 아이에게 방에 억지로 가둬두고 공부시키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조정은 금리가 이렇게 오를 때 발생하기보다는 금리가 시장에서 나름 고점을 형성했다, 이럴 때 이 강한 조정이 왔고요. 결국 부동산 지수의 흐름도 주가 지수의 흐름과 일치하는 법이며 결국 이 물가 상승기에 부동산 가격이 덩달아 같이 잘 오르며 한국이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경제에 관심이 많은 1인으로서 하는 이야기라서 그냥 오늘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당장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굳이 부동산을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화폐가치 하락의 자산 방어용으로서 그리고 내 가족의 보금자리 역할로서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종종 앞으로 이 부동산 이야기도 좀 가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나름 유익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